안녕하십니까. 채널 24K가 제공하는 독서 프로그램 역사란 무엇인가 그 5번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4번째 강의에서 사회와 개인 이 첫 번째 대목을 우리는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그 사이에서 역사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두 번째 역사가라는 존재는 이 사이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이제 그 결론을 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들이라는 것이 항상 현실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영향을 받고 사회에 관한 연구를 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 그럼 그 역사가가 연구를 하는 연구의 대상은 그럼 또 누구냐? 그거는 역사 속에 들어있는 개인들이냐?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조건 이것들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과거에 이제 역사학이 18, 9세기에 본격적으로 태동할 때, 하나의 학문의 체계로 태동할 때, 그때부터 이제 있었던 현상이지만 역사의 창조력을 어떤 역사를 이끌어간 그 주인공들, 말하자면 히어로들의 천재성, 그들의 천재성에 의해서 역사라는 건 만들어진다. 이렇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쪽의 주연의 역할을 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란 위인의 전기다. 위인들의 전기를 써놓으면 그것을 모으면 그게 역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존재했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프루타크 영웅전이라든지 고대의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모아놓은 거죠. 우리 소년 시절에 많이 읽은 책이죠. 그런가 하면 사마천의 사기 열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하나의 사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오느냐. 징기스칸이나 히틀러는 악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을 때에 만들어진 역사는 뭐죠? 악인의 역사죠. 악인의 역사. 그 개인의 성향, 개인의 행동, 개인의 성향, 이것이 곧 그때의 역사로 인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 왕은 나쁜 왕이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훌륭한 여왕이다. 이렇게 하면 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악인에 의한 통치가 되던 시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아주 사회가 발전하던 시대가 되는 거죠. 존 왕 누굽니까? 여러분들 사자왕 리차드라고 위인전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인물이죠. 십자군 전쟁에 이제 영국의 왕으로서 참전해서 떠났을 때 그 아우였는데, 형이 없는 동안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이 사람의 얘기가 많이 중심이 된 소설이 뭐가 있습니까? 로빈 훗이라는 그 의적에 관한 얘기가 있죠. 그러면 존 왕이 누군지 아시겠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기 이후를 이끌었던, 영국의 바른 길을 이끌었던 그런 여왕이죠. 그래서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역사를 해석한 때가 있었다.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두뇌의 소산이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가지고 이 인간이 나와서 자본론을 쓰고 공산당 선언을 쓰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온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하나의 영웅과 그들의 창조력에다가 역사의 원인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죠. 그런데 실제로 이에치카 같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게 되느냐? 그거 아니다. 그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던 사회적 환경, 어떤 사회적 흐름이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집약해서 그때의 대표적인 사조로 다 정리해낸 사람들일 뿐이다. 이렇게 본다. 볼셰비키 혁명은 니콜라이 2세의 어리석음과 독일의 급력의 결과다. 이건 무슨 얘기죠?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의 주역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당시에 러시아의 마지막 자르가 니콜라이 2세였죠. 그래서 결국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타도된 권력인데 이 사람이 멍청하지 않았더라면 볼셰비키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급력이 없었다면 무슨 얘기죠?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자금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하나요? 독일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레닌에게 돈을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레닌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일으킨 혁명이 볼셰비키 혁명이니까 볼셰비키 혁명은 결국 독일의 급력의 결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0세기에 있었던 1, 2차 두 번의 세계대전도 국제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 생겨난 필연적인 전쟁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렐름 2세나 히틀러의 개인적 악독, 비렐름 2세 누가 1차 대전의 주인공이죠. 그죠? 그리고 히틀러의 개인적인 악덕의 결과로 보는 것,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 이런 경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견해를 대표하는 그런 견해가 하나 있는데, 시슬리 베로니카 웨지우드라고 하는 여성 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학자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제 그런 경향을 요약한 거죠. 개인으로서 인간의 행위는 집단 또는 계급의 한 구성원으로 하는 행위와는 다르다. 무슨 얘기냐? 사회 속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고 자기 한 개인이 그렇게 생겨 있어서 그렇게 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그 인간이 사회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는 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건 다르다. 그리고 역사가는 그러한 순수한 자연인, 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연인 히어로, 그 한 사람의 행위를 다루든지 아니면 그가 속해 있는 한 사회 속에서의 글을 다루든지 역사가는 그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기술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두 번째, 개인으로서 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행동에 대한 의식적 동기에 대한 연구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의 히어로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그가 어떤 사회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히어로가 자기 자신의 의식적 동기에 의해서 그러한 역사적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것은 독일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영향 때문에 그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내적 동기. 우리 요즘에도 이제 히틀러에 대한 연구를 하면은 그가 어려서 성장 과정이 어떻게 부자연스러웠으며 그가 어떻게 유태에 대해서 증오의 감정을 가져오게 됐었는지 이런 얘기들, 그런 분석이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한 그의 행동에 대한 의식적 동기에 대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개인에 대한 연구라는 건. 역사가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조건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연구하고 자기의 의견을 기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 교수가 자신의 견해를 정리를 합니다. 이러한 오해, 역사를 어떠한 히어로 한 사람의 개인적 동기로다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오해. 이런 오해가 왜 생기느냐?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가 이 개개인은 원래가 사회라는 것, 그 사회라는 건 이제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계급이 될 수도 있고 종족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는 그러한 사회라는 조건에 들어있는 한 구성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든. 로빈슨 크루소라면, 그리고 프라이디를 끝까지 만나지 않는 로빈슨 크루소라면 그 사람에 관해서는 역사를 쓸 게 없죠.
그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그에 대한 역사를 쓸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라는 건 원래 그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그 운명적 조건을 벗어날 길이 없지요. 웨지우드 여사 같은 사람들의 오해는 이러한 개인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이거를 명확히 구별하려고 자꾸 의도를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개인이라는 거 따로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아무개가 따로 있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징기스칸은 개인인 동시에 몽골족의 수장이라는 사회성을 가진 그런 존재다. 두 개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순수한 징기스칸, 사회적 조직원의 일부로서의 징기스칸, 이렇게 분리해서 연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되는 일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다. 인간을 개인으로 다루는 것을 그의 전기라고 한다. 남이 써주면 전기고 자기가 쓰면 자서전이 되지만 그것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것을 역사라고 구분한다. 그래도 그것도 그럴듯한 얘기이기는 하다. 한 개인의 역사, 이것도 그 역사로서는 역사니까 개인의 기록이라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무용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기도 한다. 아이젠하워가 아이젠하워 자서전을 썼다. 그러면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자서전의 기록을 인용을 하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역사를 구성하고 기술할 수도 있겠죠. 공헌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낙하는 역사라는 말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과거에 관한 연구 과정에서만 역사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라는 것은 사회성이 없는 역사라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카 얘기에 끄떡끄떡거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지요. 흔히 이러한 이제 개인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우선시한다는 카 교수의 시각 때문에 카 교수는 좌파다, 사회주의자다. 물론 카 교수가 자신의 저서 속에서 우리도 몇 번 봤습니다만 마르크스의 논지에 대한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은 진보주의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또 굳이 감추지도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이 사람을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비평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사회주의 사학자냐?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이제 이 책을 이제 다 읽어나가는 말미에 가면 그 이야기들이 차차차차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견해에 비해서 개인들의 행동은 그럼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만든 히틀러, 그가 개별적으로 취한 개인적인 행동들, 이거는 어떻게 역사학에서 다뤄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언제나 의식적으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무의식적이거나 자기 자신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로 존 왕이 앞에서 얘기했던 로빈후드에 나오는 존 왕이 폭군가 된 이유가 그 자신이 난 폭군이 될 거야, 폭군이 돼야 되겠어, 그런 탐욕이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폭군이 됐겠느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행동한 게 아닌데 결과가 폭군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존 왕이 나는 폭군이 되고야 말 거야 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어서 폭군이 됐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인도 알 수 없는 무의식적이고 그런 동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또 이제 강조를 한다. 무슨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존 왕의 그러한 폭군적인 행위가 그 사람의 자신도 모르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외부적인 전능한 힘, 말하자면 신의 섭리라든지 또는 헤겔에 의하면 세계정신이라든지 세계가 흘러가는 논리체계의 귀결점, 그 힘, 그 논리의 흐름,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든지 또는 이건 천명이야. 미션이라는 거죠. 라틴어로 미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내린 사명. 이런 천명 따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도 난센스다. 그 무의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하는데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사학자로서 취할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러한 추상적 관념들을 믿지 않는다. 나는 요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마르크스 얘기인데 마르크스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더 인용을 한다. 역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거대한 재물을 역사 자체가 얻는 것도 아니고 역사라는 거는 역사 스스로 어떤 전투를 하지도 않는다. 모든 일을 하고 차지하고 싸우는 것은 현실에 살아있는 인간이다. 인간일 뿐이다. 라는 마르크스의 견해에 동의한다. 역사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 그것을 하나의 주체로 놓고 봤을 때 그 역사가 나는 싸움을 할 거야, 나는 돈을 벌 거야, 나는 식민지를 만들 거야,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역사가. 누가 역사를 만드느냐? 그 일을 만드는 인간들의 현실적인 필요, 사회적 필요죠. 살아있는 인간들의 현실적 필요가 이러한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지는 사회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역사에서 숫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 한 사람이라는 숫자와 우리라고 하는 다수라는 숫자, 역사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다수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예로 이제 토마스 칼라일, 영국의 유명한 이제 사상가, 역사가, 문필가이지요. 이 사람은 이제 물질주의와 공리주의, 그 당시를 흥행했던 이제 공리주의, 여기에 반대해서 인간 정신이라는 걸 중시하는 이상주의를 제창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인간의 의상이 인간의 의식을 구속한다, 만들어낸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의상 철학이라든지 프랑스 혁명사 뭐 이런 이제 저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가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합니다. 2,500만 명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누르던 굶주림과 추위와 악몽 같은 억압. 이것이야말로 철학적인 변호사, 돈 많은 장사꾼, 지방 귀족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이나 적대적인 철학 같은 것보다 더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었다. 뭐가? 2,500만 명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누르던 굶주림과 추위와 악몽. 이것들이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었지. 무슨 몇 사람의 철학적인 변호사, 그 당시에 이제 사상가로 활동했던 몽테스퀴에나 뭐 이런 사람들, 볼테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돈 많은 장사꾼, 부르주아를 얘기합니다. 지방 귀족들의 상처받은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건 아니다. 이 숫자가 중요하다. 이 숫자가 2,500만 명이라고 하는 당대를 살았던 프랑스 사람들, 그들의 굶주림과 추위, 악몽, 이것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다. 이것은 어느 나라의 어떠한 혁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참여, 그 사회성,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레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정치는 대중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있는 곳에서 진정한 정치는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요새 명백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숫자의 게임이야. 민주주의가 되면서 결국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또 거꾸로 그러면 소수는 죽어도 된단 말이냐 이런 반발이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그 속에 숨어 있는 거는 숫자의 게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역사가가 어떤 것을 과거의 현상 속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끄집어내고 다루게 되느냐. 존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영국 사람이 있다. 존, 영어에서 존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감나물요. 장삼 이사 뭐 이런 거 평범한 그런 시민 한 사람을 예를 들 때 이제 쓰는 방법 용어죠. 존이라고 하는 어떤 평범한 총각이 어떤 사회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 그거는 역사가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이유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거는 다른 문제가 된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나중에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쓰면서 왜 홀로 사는 가족들, 말하자면 한 1인 가족이 그렇게 많아졌을까, 그 시대에. 그게 한 사람뿐이었다면 역사가의 관심을 끌 수 없지만 지금처럼 우리나라 인구의 뭐 30%, 40%가 홀로 사는 세대가 됐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수의 문제로서 역사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역사적인 큰 변동이 있을 때 그 최초를 시작하는 집단들은 소수의 사람들, 선각자 또는 어떤 필요에 강력하게 봉착한 사람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역사에서 의미를 가지는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되려면 거기에는 다수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이고 그래서 역사에서 숫자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재미난 그런 현상이 또한 존재한다. 인간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예측 못할 결과 이런 것들이 늘 존재해서 인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인간의 행동은 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봉착을 하는, 도달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개인들은 의식적으로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말하자면 인간은 근면검소해야 돼. 뭐 이래서 근면검소하게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사실은 근면검소했는데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신이 의도했던 신의 목적을 의식적으로 대행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기독교에서는 계속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 어떤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이기적 목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신의 목적을 대행하기 위한 대행자의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현상들이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례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헤겔의 이성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성의 관계. 이것의 간사한 계획이라는 얘기죠. 사람은 이성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행동한 것과는 상관없는 데 도달하게 된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내가 빵을 열심히 만드는 이유는 빵을 만들어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이러려는 이기적 목적일 뿐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국가의 국부를 만드는 이런 현상이 되게 되더라. 이런 이제 인간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그런 예측 못할 결과라는 것이 역사 속엔 존재한다. 비록 개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적으로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이나 이성 자체를 위해서 일하게 됐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에 본인이 사실은 헌신한 셈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헤겔의 유명한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것은 가장 논리적이다. 현실적인 것은 가장 이성적이다. 이성을 쫓아서 움직인 것이
현실적 현상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이성이 가지고 있는 간사한 계획이다. 말하자면 뭐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난 이거에 도달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를 정리를 해서 허버트 바터필드라는 이제 역사 교수죠. 이 교수는 역사적 사건의 본성에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역사의 방향을 비틀어 놓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강조되느냐? 역사는 개인의 것도 아니고 개인의 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신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개인이나 그 구성원들 그 조직이 원하지 않은 그런 결과에 도달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충분히 우리 눈에 포착이 된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요? 사회적인 사회 자체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할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다시 이제 드는 게 1, 2차의 세계대전이나 1930년대 미국에 불어닥쳤던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죠. 이 시기에 전쟁을 하고 싶어 했던 개인도 없고 전쟁을 꼭 해야 된다는 뭐 신의 소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제가 그렇게 불황에 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세계대전은 일어나게 되고 경제 대공황은 발생했던 것이다. 결국 어떤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까? 역사의 사실은 사회 속에 있는 개인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사실이고 개인들이 의도했던 결과와는 다른 때로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일으키는 사회적 힘에 대한 사실이다. 역사가 주목하고 역사가 다루게 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사회 자체가 움직이는 법칙, 그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실, 그것이지 어떤 개인이나 신비한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역사를 읽어나가면서 신기해하는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역사 속에 반역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단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이들은 그러면 역시 그들은 개별적인 인간으로 취급을 해야 되냐? 그렇게 역사로부터 툭 튀어나가서 딴짓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들은 역시 별개의 개인이고 영웅으로 봐야 되는 거냐? 농민 반란이 이제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유럽의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농민 반란이 대규모로 일어나죠. 전 유럽을 휩쓸죠. 그 농민 반란의 지도자로 유명했던 와트 타일러나 푸가초프 같은 이 사람들이 이제 역사상에서는 당초에 형성되었던 논리나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반란자로 또는 이단자로 이제 평가되는데 그들의 역사적인 역할 또한 그들을 지지한 대중의 힘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다. 반란자가 됐건 이단자가 됐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사회적 현상 속에 전부 포함되는 것이고 수의 현상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참 사상적 반항아로 아주 벼로가 난 사람이죠. 니체.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 당시 그 엄혹한 카톨릭 가치관의 세계 속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단아. 참 어느 정도로 반항적이었습니까?
엄청난 인생의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죠. 병을 앓고 실업을 하고 밥을 굶고 뭐 별별 고생을 다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외칩니까? 고난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모두 너를 극복해 주마. 라고 외쳤던 사람이죠. 멋쟁이인가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냥 한 역사를 자기 혼자 만들었던 영웅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 또한 그 당시에 독일 사회가 그렇게 이 사람의 반항을 만들도록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산물이고,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을 지지하는 숫자가 적었을지라도 이 사람은 후세에 와서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가 이제 역사적 인물이 되고 가치를 역사적으로 연구해야 할 가치 있는 사례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위인이라고 하나 뭐 다 마찬가지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어떠한 사례나 반항아 뭐 이다나 뭐 누구라도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탁월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그의 탁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고, 그들은 위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역사에 강요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인 또한 역사에 포용되는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헤겔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합니다. 한 시대에 있어서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의지를 표현해주고 그것을 완성하는 인간을 일컫는 것이다. 그의 행위는 시대의 정신이자 본질이다. 그는 곧 자기 시대를 실현하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한 시대의 위인이라는 것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 또는 그 시대가 변곡점으로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야 하는 그 지점의 사회적인 요구를 대표하는, 표상하는 그러한 인물들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듣고 나서 이 충무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당시에 풍전등화 같았던 조선의 운명, 그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 그 시대적 필요를 실현시킨 그런 인물로서 위인인 거죠. 그 칸은 위인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인 현상, 그거를 이용해서 그 속에서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큰 업적을 남겼던 인물로서 위인이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를 이제 이에츠카 교수는 들고 있죠. 나폴레옹은 누굽니까? 앙시앙 레짐을 한 사람이고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봉건 보수적인 그 가치를 실현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정복왕으로서 이제 위인이 된 사람이고, 비스마르크 그 당시에 이제 쪼악쪼악 나뉘어져 있었던 게르만족을 이제 통합시키는, 그래서 그 통합의 최초의 기초를 만든 이런 사람으로서 기존 세력과 사회를 이용해서 위인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또는 사회적 세력의 형성을 도와서 자신이 위대해진 창조적인 경우, 그 이전에 그 사회에 그런 가치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자신이 사회적인 세력들을 깨우치고 긁어 모아서 사회의 새로운 가치관을 불러일으키고 그 스스로가 그 가운데서 위인이 된 경우, 크로멜이나 레닌 같은 경우를 꼽았습니다. 크로멜은 어떤 사람인가요? 귀족이 아니었죠. 젠트리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회주의를 만들어내고 의회를 구성해서 왕권을 대체시키는 이런 새로운 가치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직접 귀족이 되고 왕이 되지도 않으면서 위인의 위치를 가는, 레닌 같은 경우에는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치에 여러 사람들을 묶어들이면서 그것을 혁명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위인이 돼, 이런 경우들. 또는 이제 니체같이 본인의 사상적 위대성, 가치관을 넘어서는, 이래서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그리고 후대에 가서 많은 세력이 생기면서 인정받게 되는 이런 경우를 니체 같은 경우를 이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위인이신지 잘 본인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결국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며 이런 개인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그 역사 속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시종일관하게 이에치카의 입장은 역사는 사회 현상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크하르트 교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말로 이제 이에치카가 자신의 의견을 대체합니다. 역사란 한 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일들의 기록이다. 결국 이 얘기 뭡니까? 이에치카 교수가 주구장창 강조하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다른 언어들로 강조해서 표현한 거죠. 역사라는 거는 하나의 시대, 내가 속해 있는 지금의 시대가 다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 속에서 오늘 쪽으로 끌어오면 가치가 있을 만한 것일 거야.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기록한 것, 그것이 역사다. 오늘의 시각이 존재하지 않으면 역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번 단원을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이에치카 교수의 자기 자신의 자랑스러운 언어죠. 과거는 현재의 빛에 비춰졌을 때만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다. 또 현재도 과거의 조명 속에서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나의 현재라는 걸 내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과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가치 있는 걸 끌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라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가지고 오늘을 돌아볼 줄 모르면 오늘을 제대로 인식할 수도 없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역사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사회에 대한 과거의 지배를 증진시키는 것이 역사의 이중적인 기능이다. 말이 근사하고 어렵지만 결국 이 얘기는 뭐죠? 오늘에 대한 나의 이해를 가지고 과거를 보고 과거에 얻은 지식과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역사의 기능이다. 근사하게 좀 들리시지 않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역사와 과학이라는 거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냐?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